이제 10주차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많이 할게요. 우리 앞에 이제 지금 했던 내용들은 주로 AI의 소개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생성형 AI의 소개에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AI를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활용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앞에 AI 부분도 사실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막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이 원칙은 절대로 안 변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게 없었던 것처럼 비즈니스는 더 그렇고, 지금 이제 횟수로 8년째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회사에 두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한 분은 점심시간에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그 암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그 우리 회사를 방문을 하셨고, 이제 저녁 때는 이 HRV라고 하는 생체 신호를 우리가 이제 RPPG라고 하는 핸드폰 센서로도 그렇지만 이 워낙은 ECG라고 하는 그 전문 장비를 써서 그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ECG를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 되는 병원에 보급한 그 회사 부사장님이 오셔서 어저께 이제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눴는데, 이제 그 회사도 업력이 한 10몇 년 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앞에 뭐 암 치료하시는 교수님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암 치료를 갖다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어저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회사 사업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참 정답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갖다 많이 했어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지난주에 그 식약처에 우리 이런 제품을 인공지능 기반의 원불안장애 치료제를 만들었으니까 허가를 해주십시오, 품목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얘네들은 왜 금요일날 그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그것도 오후에 이제 이 시정보안 요청을 갖다 딱 보내왔어. 그래서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 토요일을 밤새라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이 금요일날 시정보안 요청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막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걸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냐, 저런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하고 같이 손을 잡고 병원 영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약국으로 가가지고 일반 의약품처럼 팔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그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8년을 비즈니스 스쿨에 그 교수를 30년을 했고, 그 중에서 8년을 실제 비즈니스를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했어요. 그러고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도 뭐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출근하면서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되겠다. 내가 중심을 잡고 가야지 회사가 중심이 잡히고, 그래야지 우리 회사랑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들도 중심이 잡힐 텐데, 내가 막 시정보안 요청 하나에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회사에서 같이 몸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중심이 뭘까? 중심에 무엇을 갖다가 두고서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번 주 우리 수업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 사용자, 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다른 경쟁자들이나 또는 주변 환경과 비추어 봤었을 때 뭐가 더 차별적으로 좋은지, 그게 결국은 생각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 방향을 잡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시정 보완 요청을 갖다 응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해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우리 오늘 소개할 내용은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틀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둘 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수업에서 이미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한다 라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제로 제대로 했었을 때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더블 다이아몬드 얘기를 갖다가 먼저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디스커버서부터 시작해서 define, develop, deliver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따라서 나왔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서 디스커버 단계에서는 열심히 확산을 시켜서 사용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시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막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스커버 단계에는 다이아몬드가 커지다가 그 단계에서 디파인 단계로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 그래서 컨셉 브리프라고 하는 걸 쓰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은 다음에 다시 거기서 디벨롭 단계에서 그런 컨셉을 실제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기능으로 줘야 될까? 를 살펴보면서 다시 확장적 사고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딜리버 단계로 해서 실제로 나온 결과를 우리 시장에 어떻게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런칭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요. 우리 회사에는 지금 작게는 3개의 제품군이 있고 각각의 제품군에는 3개의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서장애다 그러면 정서장애를 진단하는 프로덕트가 있고, 진단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 플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툴이 있어요. 그렇게 다이그노시스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돌아가서 하나의 제품이 되는데, 이제 각 제품군이 되죠. 그래서 정서장애 쪽에는 앵자이렉스, 인지장애 쪽에는 우리가 알츠가드, 그리고 신체장애, 육체장애 쪽에는 뭐 리헵이나 리피치 같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 디스커버 단계하고 디파인 단계가 참 정답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자주 롤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막 뭘 하게 되면 한 번에 딱 정답이 나와서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작게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망하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를 갖다가 빨리 알고 그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뭐 누구는 그걸 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얼리에 너무 초기에 얼리 커미트먼트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애증 관계에 있는, 내가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메인 프로덕트에서 빠진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아이들 ADHD 아동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시작했던 제품이었는데, 아직도 그 제품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막 액티브하게 국가과제를 갖다 딴다든지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 정도를 갖다가 하는데,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의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풀타임으로 6개월을 썼어요. 우리 CIO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회사 입장에서는 참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급하게 시작했을까? 두 가지 점 때문에 그랬댔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모 교육청에서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이거 쓰게 해달라. 우리가 그 교육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다 이걸 갖다가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문가 중에 우리 그 제품에 관련된 전문가가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나랑 같이 하면 충분히 잘할 자신 있다. 같이 하자. 그 두 가지를 믿고서 이렇게 확실한 시장 조사라든지 또는 환경이 어떻게 되나든지 또는 과연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든지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해보지 않고 그 개발에 착수하고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을 사업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언젠가는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품 참 잘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으로 보이스로 인터랙션 하는, 아동들하고 보이스로 인터랙션 하는 5년 전에 그걸 만들어서 출시를 했으니까 되게 빨리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판로가 개척이 된다던가 이런 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요번 달에 11월 16일인가 14일에 여기 코엑스에서 그 유교전이라고 그러는데 유아교육 뭐 관련된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여기서 한번 장렬하게 전사해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팀 멤버들이 거기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자기네들이 풀로 거기서 한번 가능성을 갖다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길이 안 보이면은 접는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비용들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해줬어요.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드는 건데 그걸 갖다 다 지원을 갖다 해줬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그런 노력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 스타트업을 하고 프로덕트 런칭을 하고다가 할 때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고 이 잘 나가는 AI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프로덕트를 내야지. 그래서 이 충분한 이런 말하자면 정석을 따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프로덕트를 갖다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런칭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성공하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롱런으로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8년을 경험을 해보니까 그 정석대로 밟고 가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 사업을 갖다 이렇게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점을 갖다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정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건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할까 잘못 쓰여지고 있는 용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내일도 나는 1시간 동안 IR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IR 자료를 쭉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은 꼭 그 맨 마지막에 칸에 이 슬라이드에 한 서너 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슬라이드에 뭘 갖다 쓰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레베뉴가 5년 동안 어떻게 들어올 거고 요번에 돈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어디에 써서 이 레베뉴 스트림을 더 좋게 만들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보통 이제 IR을 해서 이 퇴짜를 맞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이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나는 시드 때 한 번을 했고, 시리즈 A 때 한 번 했고, B 때 한 번 했고, 이제 C니까 총 4번째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 참 어려운 일이다. IR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체중이 보통 1kg 정도 빠져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IR을 쫙 돌아다니는데, 그러나 하면은 그냥 이 몸에 살은 그냥 쭉쭉쭉쭉 잘 빠질 거예요. 일단 전날 저녁에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이제 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지치니까 거의 탈진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보통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과금을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레베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 7, 8년을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도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오늘 IR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IR 자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묻혀져 묻어져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는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갖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 밸류 프로포지션 이쪽 사이드가 레베뉴 사이드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갖다가 팔 거냐 이게 레베뉴 사이드고 그 다음에 이쪽이 코스트 사이드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런 밸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키 활동들을 갖다가 중요한 핵심 활동들을 할 텐데 그런 핵심 활동들을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누구랑 같이 그런 핵심 활동을 할 거냐라는 게 여기가 코스트 사이드고 이렇게 레베뉴 사이드하고 코스트 사이드를 다 보고 나서 그럼 이런 활동과 이런 자원과 이런 파트너십을 맺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냐 여기에 비용 파트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은 어떤 수익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수익 파트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오늘 이 가치 제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쪽에 있는 레베뉴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코스트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일반적인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 AI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를 썼었을 때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직 생성형 AI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많이 성공적인 케이스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생성형 AI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막 무빙하고 있는 타겟을 갖다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우리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걸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총 9개의 블럭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블럭의 가운데 딱 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박스가 하나 있고요. 이 박스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레베뉴 사이드하고 왼쪽에 있는 코스트 사이드 그리고 그것이 숫자로 정리된 비용과 수익이라고 하는 칸들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비용과 수익이라고 하는 나는 무조건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아마 되게 어려운 점은 5년 동안의 프로젝션,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IR 자료도 한번 고민을 할게요. 그 보면은 5년 동안의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굉장히 정밀하게 해요. 굉장히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이 비용하고 수익이 자칫 굉장히 많은 어썸션들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가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숫자를 갖다가 도출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가정이 틀려버리면 그러면은 숫자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가정이 틀려지면은 숫자가 의미 없어져요. 그런데 특히 AI 비즈니스나 우리 이런 디지털 헬스 같은 쪽은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결국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냐? 이 아무것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다가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시작하면 되지 뭘 어차피 만들어놔도 다 틀려질 텐데 뭐하러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안 만들고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준영님.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기술이 바뀌지만 약간 중심적으로 봤었을 때 큰 구조는 대충 이해를 하고 거기서 어떤 가정들을 잡았는지를 좀 제일 처음에 잡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값들의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딥하게 본다고 하면 저는 가정을 여러 개를 세워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랑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둘 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누가 아무런 틀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AI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비록 나중에 다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떤 가정을 했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명시적으로 밝힌 가설이 바뀌었을 때
그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실시간에 가깝게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성공적인 그 스타트업을 하기에 중요한 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또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창민님? 네. 저는 일단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공학자분들이나 이제 공돌이 분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되게 엄청 창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제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이제 정의를 잘 못 내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걸 명확히 내리는 게 되게 힘드냐? 그러니까 항상 바뀌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바뀌니까 이것도 바뀌지 않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학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뭐 데이터는 한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도 그 모델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항상 이제 다른 아이템으로 피보팅을 하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바로 정립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피보팅이 민감하겠죠. 그럴 수 있다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자주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느냐. 내가 처음에 시드 펀딩을 나갈 때 내가 했던 IR 자료를 보면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리즈 B를 한 지가 딱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2년 전에 시리즈 B를 한 거하고 내가 어저께 거의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지금 시리즈 C용 IR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시리즈 C에 있는 IR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2년 전하고 지금만 해도 굉장히 다른 회사로 투자자들한테 그 펀드레이징을 갖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바뀌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1년 후에 쓰이고 2년 후에 쓰이고 계속 쓰일 거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AI 비즈니스나 디지털 헬스나 이렇게 지금 막 태동돼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더욱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분들 본 적이 있는데 AI는 특히 더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군에 비해. 근데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독립하고 이제 무언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BM에 애착을 느끼시더라고요. 포기할 용기가 되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 하자면은 이제 2년 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 회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은 디지털 치료제 회사의 글로벌 원탑, 투탑이 다 망했어. 그런 시장 환경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원탑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세컨탑이 망했고, 그러고서 6월 달에 컨퍼런스를 가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컨퍼런스는 이제 1대1 미팅을 하러 가는 거예요. 1대1 미팅을 하러 가는데, 디지털 치료제 회사다라고 하고 가서는 사람들하고 약속 잡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급하게 피버팅을 하고 그 회사의 핵심 밸류를 갖다가 다른 데로 바꿔서 그렇게 해가지고 리포지셔닝을 갖다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샌디에고에 가가지고 IR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했었을 때는 적시에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또 바뀌지 않을까. 내년에 이제 우리가 3월달 정도에 공식적으로 시리즈 C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하는데 아마 지금서부터 3월 사이에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애착, 그건 아마 대표 오너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처음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었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애착은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글쎄, 그 점에서 나 같은 사람이 유리해요. 나 다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려고 해도 잊어버리니까. 자, 준영님? 저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엑시트를 하느냐를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랬을 때 이제 교수님은 그 엑시트를 약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엑시트에 맞춰서 사실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왜냐면 M&A를 생각을 한다 했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을 보면 그 지표에 맞게 BM을 짜야 되는 것 같고, 그냥 IPO를 하겠다면 IPO에 맞는 지표들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약간 그 엑시트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나머지를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나중에 엑시트 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엑시트를 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엑시트 상황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 특히 VC하고 인베스트먼트 하는 쪽들은 다 엑시트 상황에 맞춰서 펀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하고 이런 나 같은 이제 창업자하고의 이런 견해 차이가 꽤 커요. 꽤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성장을 계속해서 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식을 비록 장외 시장일지라도 좋은 평가를 갖다가 받고서 엑시트를 할 수 있게 그들을 도와주면, 그렇게 되면은 그 둘 간의 괴리가 조금 좁아져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엑시트 할 생각이 없지만 우리 회사에 투자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서 엑시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어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나 같은 나이에 나 같은 이런 어떤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엑시트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엑시트를 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엑시트를 한다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너무 좋은데, 지하철보다 더 좋은 차 타려면 뭐 어떤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루 세 끼 잘 먹고 있는데 여기에 뭐 엑시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거를 더 많은 끼를 먹을 것 같지 않고, 지금도 안 춥고 안 덥고 잘 옷 입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더 좋은 옷 입고 더 많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생각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엑시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C레벨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제 한 40대 중반서부터 50대 초반에 있는 C레벨, 우리가 이제 보통 CXO라고 하는데, C레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 담당 팀장들, 그리고 이제 보통 30대 말에서 40대 중순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자기 집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엑시트를 하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어느 월급으로서는 집 장만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엑시트를 해서 좀 목돈을 받고 그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기를 갖다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일단 그 엑시트를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갖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는 요 비즈니스 모델의 밑에 부분에 있는 비용과 수익 부분을 갖다가 어트랙티브하게, 투자자들이 어트랙티브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매번 바뀌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AI 회사들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할 때에는 예전에는 매출이 전혀 없어도 기술 특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니멈으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 돼요. 연매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엑시스를 갖다가 뭐 우리 구성원들 생각했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인베스터들한테도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려면은 이 수익 비용 요 컬럼에서 적어도 안정적으로 연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이상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테크 기업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최종 숙제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걸 갖다 보는 거고, 이 가치는 물론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추상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적 가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됐다고 그래서 제품이 대박을 꼭 칠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성공한 제품들을 갖다 보니까 이런 그들이 제공해 주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수단적 가치 또는 경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주더라.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가치, 즉 어떤 수단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적 가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가치, 그런 가치를 우리가 경험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먼슬리로 구독을 해서 하는데 그 게임을 갖다가 플레이할 때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아주 익사이팅하다. 그럼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그때 그런 형태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첫 번째 이 경험적 가치를 갖다 이야기할 때 뜻밖의 또 오락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서 얼마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값지다고 생각하는지, 뭔가 다른 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뭐가 나한테 의미 있는 좋은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더 큰 가치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게 이제 인바이러먼트까지 더 확장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인바이러먼트를 갖다가 실제로 만들어 주어서 이런 그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잘 구성됨으로써 이 경험적 가치를 갖다가 더욱 높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를 갖다가 이제 생성형 AI가 그러면 경험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사례를 한번 보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그 오레라하고 자라 같은 의상 만드는 회사, 신발 만드는 회사, 또
이런 화장품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화장을 하면은 내가 이 화장품을 가지고 화장을 하면 또는 내가 이 옷을 입으면 그리고 내가 이 액세서리를 거치면 비록 거쳐보지는 않았지만 거치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모습의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그걸 입고 벗어보는 그 수고로움을 갖다 번거로움을 갖다 우리가 줄여주고 다양한 옷이나 액세서리나 또는 화장을 갖다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아주 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걸 갖다가 맞춤 추천을 해줘서 너한테는 지금 그 옷에는 이 액세서리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맞춤 추천들을 해줘서 말하자면 쇼핑 프로세스 그 자체가 즐겁게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은 이거는 경험적 가치가 더 높여진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AI 기반 그 도구를 갖다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별 가치가 없긴 한데 아마 그런 가치를 갖다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저께 우리 회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이제 피트니스 앱들 그리고 웰니스 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현재 상태에 제일 잘 맞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 소위 말해 이제 PT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 생성형 AI 통해서 새로운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또는 변화하는 그 신체를 갖다가 메저해서 모니터링해서 이걸 가지고서 더 말하자면 흥미진진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생성형 AI 통해서 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죠. 어저께 우리 미팅을 했던 내용은 이제 그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운동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우울 불안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과학과에 있는 분, 정신과에 있는 분, 또 그 재활의학과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예전에는 이거를 미리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해당되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그 사용자가 본인이 딱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해주게 되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즐겁고 보통들은 꼭 퍼스널 PT를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사실은 잘 안 받아봤어요. 나는 안 받아봤는데 특히 이제 이런 스타트업 CEO를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회사 사이즈가 커지면은 느끼겠지만 점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거 못 느낄 수도 있겠는데 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5시 반서부터 7시까지 하루에 1시간 반을 운동을 해요. 1시간 반. 내가 한국에 있어도 똑같고 미국에 있어도 호텔 그 진에 내려가서 하루에 꼭 1시간 반 운동을 갖다 하는데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정신없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자주 가는 호텔 중에 보스턴 시내에 있는 그 파크 플라자 호텔이 있어요.
거기 가 이제 매번 보스턴 출장 가면 거기 가서 머무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그 호텔 헬스클럽 지키는 애가 아는 척을 해요. 너 어저께 퍼시픽 오션 날라왔는데 운동할 힘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상 그날 운동 안 하면 그날 그 오후에 하는 비즈니스 톡은 대부분 망쳐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보통 보스턴 들어가는 비행기가 아침 7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럼 아침 7시에 들어가서 공항에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호텔 가면 9시 그리고 9시서부터 늦었지만 1시간 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거래처 미팅을 갔다가 그때서부터 잡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나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없거든. 근데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 도우미가 있으면 훨씬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단적 가치라는 거는 아까 경험적 가치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경험적 가치는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는 그 순간 동안의 가치를 느끼는 거인 반면에 그래서 거기서는 플레이풀리스나 세렌디비티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별로 재미없는데 그리고 그거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나한테 가치를 주지 않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잘 맞췄을 때 나한테 어떤 밸류가 생기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자체가 물론 시험 공부 자체가 재밌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시험 공부 자체가 대부분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거를 통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좋은 학점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수단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단적 가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의 덕목이 여기에 있는 호환성하고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수단적 가치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비록 이거는 재미없지만 가장 스무스하게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내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내가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한 제품을 사용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일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도 동일한 형태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단적 가치를 갖다가 발생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호환성이나 일관성 우리 앞에서 경험적 가치에서 얘기했던 조이풀리스라든지 세렌디비티 이런 거는 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수단적 가치를 갖다 가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츠가드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지 훈련을 갖다가 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걸 갖다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실제로 훈련 자체는 참 힘들어요. 재미없고 이제 더한 거는 우리 리피치라고 하는 제품은 뇌졸중 후에 마비만 장애가 오셔가지고 입을 못 움직이시는 분한테 억지로 입을 갖다가 움직이게 해서 이 말을 하는 근육을 풀어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막 50분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뇌졸중 후에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6개월 빡세게 하면은 정상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록 현재 하는 게 재미없고 힘들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생성형 AI가 수단적 가치를 높여주는 사례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 JP 모건 같은 데에서는 도큐멘트 제너레이션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 가가지고 보험을 하나 들거나
계좌를 하나 신설을 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수없이 많은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이름을 쓰고 하잖아요. 나는 어저께도 했는데 어저께 회사 계좌를 하나 만들 일이 있어서 그 학교 회사 옆에 있는 은행에 갔더니 여전히 한 10몇 번의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는 굳이 이 매뉴얼하게 데이터 입력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다 할 게 아니라 실제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AI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금융자문가나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략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수단적 가치를 높인 상태고, 특히 이제 요새 코딩 쪽에서 많이 하는 거는 생성형 AI 통해서 코딩을 시켰더니 본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짜더라고요. 이거는 막 우리 지금 회사에는 30년 차가 CTO가 30년 차인데 코딩 경력이, CIO가 28년 차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교수님, 이게 이제 이 대학 졸업한 전산과 친구 데려와가지고 쓸만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3년 이상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일반 사람들 생성형 AI 써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그걸 갖다 프로그램 검증하는 툴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AI 툴인데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고참 팀장 정도가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워낙 우리 그 회사의 KPI에는 개발팀은 어떤 KPI가 있었냐면 그 프로그램 작성된 코드를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가지고 평가하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툴을 갖다 써서 평가를 해서 몇 점 이상을 올라가야지 그 KPI에서 A나 S를 받는 그런 KPI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AI가 이런 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KPI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이게 마이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은 경험적 가치만 줘야 되고 어떤 제품은 수단적 가치만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경험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게 더 큰 가치를 갖다가 주느냐 하는 거지, 한쪽은 제로고 한쪽은 뭐 맥시여서 이 2도 5화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이걸 갖다 2도 5화의 게임으로 잘못 오해해서 저희는 뭐 경험적 가치를 주겠습니다, 수단적 가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경험적 가치는 이 제품의 성격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노력을 기울여서 경험적 가치를 올리고 수단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제품의 특성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낮춰서 가겠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허가받은 DTX, 디지털 치료제 제품들을 보면은 다 되게 무미건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국 애들이 개발을 잘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촌스럽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제품의 성격성, 이게 그 다른 어떤 감성적인 내용들을 붙이는 것보다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게 이 제품의 특성에 맞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 얼핏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은 꼭 무슨 생산성 도구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실제로 이런 보험 판매를 갖다 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덜 신경을 썼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더군다나서 나오는 개념이 이 기인점이라는 거예요. 기인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 이룬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 또는 시스템의 능력과 기능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 왜 여러분들 난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 카메라 어디든지 들고 다니는데 그 카메라를 갖다가 잘 좋은 걸 갖다 샀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찍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어서 좋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잘 찍어서 좋은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인점이 내부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를 잘 찍어줬다. 이러면은 기인점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단적 가치를 많이 강조하는 시스템은 기인점이 외부에 있어요. 반면에 경험적 가치를 갖다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그 기인점이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관계자 본인들로 하여금 그 해당되는 과정을 갖다가 실제로 해보고 그거에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하고 경험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여러 가지 믹스 매치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10분 쉬고 와가지고 파이널 세션 하면서 요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파이널 세션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없으면은 10분 쉬고 2시 56분에 만나서 세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을 다른 회사들은 하나.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을 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이 밸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겟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진짜 밸류가 제공되어질 수 있을까? 그게 경험적 가치든 수단적 가치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밸류를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켓에 있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경쟁적으로 더 좋은 우위에 있는 그런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건 정말 자주 까먹어요. 정말 자주 까먹어서 하루 종일 이제 담당팀하고 클라이언트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그런 그 밸류 프로포지션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떠올라요. 예를 들자면은 나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내가 우리 타겟 고객들한테 어떤 니즈를 경쟁자보다 얼마나 잘 전달해 줄 수 있느냐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또는 내가 높은 수익을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이 훨씬 빨리 들어오고 그리고 자주 들어오지. 내가 우리 대상되는 고객들한테 뭐를 제공해 줄 수 있나, 그리고 그걸 경쟁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건 일상의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잘 안 떠올라요. 물론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들을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내가 가장 잘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에다 넣어놨어요. 그러고서 항상 그걸 갖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다시 꺼내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해요. 내가 하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네. 내가 생각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었네 하면은 그걸 수정을 해요. 그걸 수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정을 짜서 우리 전 직원이 지금 63명인데 63명 전 직원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루틴화해서 이 밸류, 내가 생각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한테 리마인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수도 하고 또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 내가 어떤 밸류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본인의 이 사고 체계 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그게 여러분 비즈니스의 중심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개인화, 우리 AI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치 중에 하나가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래서 왜 그게 그랬을까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자기만을 위한 맞춤화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유튜브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렇죠. 내가 뭘 하나 보면은 계속 그런가 관련된 것들만 나오는 거고, 쇼핑에서도 내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사게 되면 그거랑 연관된 제품들이 쭉 연달아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 디지털 치료제에서도 그 사람의 현재 상태라든지 말투라든지 어떤 그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아주 초개인화된 그런 컨버세이셔널 AI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되는 게 이 듀얼링고라고 하는 어학학습 하는 곳이고, 여기는 그 대표가 한 10년 후배예요. 미국 대학에, 내가 졸업한 대학이 같은 과에 10년 후배인데, 듀얼링고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AI도 빨리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학습자들 속도나 강점, 약점 이런 걸 분석해서 적응형 학습 경험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질문도 내고 거기에 맞는 테스트도 주고 난이도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코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UB라고 WHOOP라고 하는 이 UB코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제안하고 회복 팁을 제공하고 그리고 수면 최적화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AI에서는 물론 다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초개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게 아마 비즈니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면 느끼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 초개인화를 한다는 게 일단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는 되게 쉬운데 그거를 실제로 그 상용 서비스에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초개인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처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람 모집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콜드 스타트, 겨울철에 이 시동 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콜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인간지능, 휴먼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콜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용자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더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더 심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밸류 프로포지션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나도 얘기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밸류 프로포지션 문서를 다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점점 나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는 뭘까? 그 서비스를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큰 오류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니즈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걸 통해서 지금 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론적인 용어로는 문제 공간이라고 그래요. 프로블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블럼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처음 시초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로 하고자 하는 목표 상태가 있을 때 이 시초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인가 라는 게 결국 문제 해결이다. 프로블럼 솔빙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블럼 스페이스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알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수업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추천하고 또 나도 추천한 건 이 세 가지 분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고 과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맥락 분석을 하고 저 세 가지 분석을 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본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게요.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자가 30명이 다 돼가도 신제품에 신기능 하나 넣는 거가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 일정이 쭉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우리 이 프로덕트 라인을 갖다 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지금도 이렇게 프로덕트가 많은데 또 무슨 프로덕트를 또 만듭니까? 대표님 이제 좀 쉬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런칭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근감소증 진단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제품을 갖다 새로 올해 런칭을 했는데 그걸 할 때 그 프로덕트 하나 런칭하면서 우리가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인 하나 추가할 때마다 한 10명이 늘어나야 돼요. 10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런 장비와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죠. 한 프로덕트 라인을 약간 만든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확실한 니즈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새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새는 근테크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남성은 60세, 65세가 되면서 급속하게 근감소증이 나오는데 그 근감소증이 나오는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뭐 낙상 할 것도 없고 더 말할 나이도 없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은 우리 포도당을 제일 많이 흡수해서 사용하는 장기 두 가지만 들어라. 그러면 하나는 뇌고 하나는 우리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빠진다고 하는 건 결국 당뇨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을 갖다가 치료하려고 하는 그리고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니즈는 굉장히 많은데 그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을 하던 근감소증 치료제가 다 페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근감소증을 갖다 개발하고 있는 메이저 제약회사가 없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세 가지 가지고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특화돼서 만들 수 있는 우리 진단 도구나 치료 도구나 모니터링 도구를 만드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확실한 니즈가 있을 때 그런 확실한 니즈가 있을 때 프로덕트 라인을 갖다 하나를 하고 10몇 명을 채용을 하고 또 이걸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 주 사용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업 분석, 현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니즈를 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어떤 그 환경적인 제약에 노출되어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 이해관계자 분석하고 과업 분석 그리고 맥락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 그런 이 문제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게 꼭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제품이 더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막 이런 가치를 제공한다 라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어떤 가치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용자층이 요구하는 가치가 되게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요새 그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이 엄청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전문가를 막 대체해서 심지어는 판사도 대체하고 뭐 한다. 우리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그 키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돼요. 300명 정도 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내가 뭐 보통 한 11시쯤 자서 한 5시쯤 일어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포스트가 몇천 개씩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거기서 많이 얘기하는 300명이 몇천 개인데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올리니까 바빠서 못 올리지. 그래서 보면은 뭐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장이 누가 됐는데 걔는 인공지능 하나도 모른다서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토픽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된다. 라는 걸 갖다가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갖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마음책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제품인데 나는 아침에 한 번씩 매일 아침 써요. 아침에 요거 뭐를 하냐면은 1분을 내 HRV를 재면은 내 HRV를 가지고 추론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내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냐? 혈압을 왼쪽 팔 혈압을 재요. 그리고 저 핸드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피를 2번을 뽑아요. 그래서 2번 당뇨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또 혈압 측정을 하고 혈압 측정, 혈당 측정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인바디 위에 올라가고 그러고 그 우리 제품 한번 쓰고 그러면 딱 12분 걸려요. 12분 걸리는데 그렇게 12분을 하고 나면은 내 그 메타볼릭한 데이터가 하루에 한 번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R&D 팀에다 보내요. 우리 메리엄한테 보내요. 메리엄한테 보내서 내가 오늘 우리 HRV 우리 기기 가지고 HRV 된 게 1분짜리 HRV 지금 신호 스트림이 이렇게 갔는데 그 시점에서 내 공복 혈당이 몇이었고 블러드 프레셔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뭐 인바디로 나오는 그 체질량 지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MI까지 다 해서 보내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제품이 진짜 정확한가? 지금 하는 서비스가 진짜로 정확하게 이런 치수들을 잡아내고 있는 거 대표가 직접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신경을 쓰겠죠. 정확도를 높이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AI가 지금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생각들이 아주 천차만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AI 시스템의 어려운 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시스템이라서 완벽무치가 아닌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교육까지 시켜줘야 돼.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테슬라 같은 데서도 보는 거지만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요. 한 번 실망하면은 다시 안 돌아오는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제 또 가끔 가다가는 스스로 적응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제품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우리 제품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뭘 못한다 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한다보다도 뭘 못한다, 이건 우리 스코프 바깥에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지나친 환상에 쌓여서 금방 실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를 잘한다보다는 뭐를 못한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고 또 워낙 생소한 개념이니까 그러한 생소한 개념을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에 빗대어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마음검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에 신체 검사를 하듯이 우리는 마음검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갈 때는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 우리나라처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마음검진 이러면은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품을 낼 때는 마인드스코프, 우리의 마인드를 보는 현미경이다. 해가지고 마인드스코프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딩을 해서 나갔는데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개념과 연관지어서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기존의 제품과의 연계성을 갖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서부터 한 7개 정도의 밸류 프로포지션 사례를 갖다 보여줄게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잘한 밸류 프로포지션이고 생성형 AI의 특징을 잘 활용한, 부각한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가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가 줄 수 있는 모든 밸류 프로포지션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다만 이런 샘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대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갖다가 만들 때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각 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면은 우리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를 이런 한 문장으로 또 한 단락으로 또 그리고 한 줄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화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거의 나는 매주 매달 바꿔요. 조금씩 표현도 바꾸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회사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또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내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내가 내일 아침 10시서부터 1시간 동안 코엑스에 가서 IR을 하는데 그 IR 자료를 오늘 아침 10시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학기 시작할 때 밸류 프로포지션 잡아놨다고 해서 이게 학기 말까지 절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거 교수님도 뭐 한 주일에 한 번씩 바꾸신다고 하니까 팀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 라고 생각하고 밸류 프로포지션 만들면은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생성형 AI를 통하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고유의 선호도 그리고 기록, 어떤 행동 이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컨텐츠나 제품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보편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 도메인에 맞춰서 특화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은 곳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뭘 들었고 뭘 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다시 돌아왔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이나 이 저걸 갖다 하잖아요. 추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도메인에서는 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추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게 그리고 왜 특이하고 그게 기존에 있는 다른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침에 내가 아침마다 잰다고 하는 거 나는 비록 피를 뽑지만 나는 당뇨 환자가 아닌데 비록 아침에 2번씩이나 바늘을 찔러서 피를 뽑지만 이제 우리가 주는 밸류 프로포지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 안 뽑고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의 밸류 프로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그리하는 게 만약 그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될 수 있다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물론 우리도 성공할 확률이 뭐 무시무시하게 높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피 2번 뽑고 뭐 혈압 2번 재고 이바디 올라가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데이터 보지도 않는데 우리 R&D 팀을 열심히 보이라고 믿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그 도메인의 특성에 맞출 거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밸류 프로포지션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래서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경험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가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나이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과 소울과 기능들을 갖다가 강조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운동화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새 이런 꾸미기를 갖다가 좋아하는 게 요새 트렌드 중에 또 하나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AI가 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밸류 프로포지션 중에 하나의 샘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리얼타임 다이나믹이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아마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현재 제일 인기가 아주 센 것 중에 하나가 연속혈당 측정기.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다가 차고 부착하고서 있으면은 자기가 24시간 먹었을 때 그때 자기의 혈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을지면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리얼타임 다이내믹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피 뽑고 나서 2주 있다가 자기의 정확한 혈당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냉면 한 그릇을 먹었을 때 15분 후에 20분 후에 나의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리얼타임으로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수단적 가치도 될 수 있고 또 경험적 가치도 될 수 있어요. 수단적 가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갖다가 안 하려면 뭐를 안 먹어야 되겠구나. 이건 수단적 가치죠. 그리고 경험적 가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어떤 그 메디테이션을 했더니 나의 이 HRV가 이렇게 안정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 경험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얼타임 다이내믹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 사람이 못하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생성형 AI처럼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얼타임 다이내믹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컨텐트 오토메이션. 이 실제로 여기서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비티인데 핵심은 휴먼 라이크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창작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창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맨 땅에 뭔가 글을 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 마중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합하는 것이 여기에는 휴먼 라이크 크리에이티비티.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얼추 비슷한 그 정도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것으로서 사람들한테 경험적 가치나 수단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케이스. 요새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프로덕트 만들 때라든지 컨셉 만들 때 그럴 때 생성형 AI 써서 새로운 컨셉의 어떤 이미지나 제품의 이미지나 서비스의 이미지들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들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휴먼 라이크라고 하는 게 뭐냐? 한동안은 우리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거 다 생성형 AI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튀잖아 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그런 오센틱한 그런 느낌을 갖다 줄 수 있느냐. 그런 오센틱한 휴먼 라이크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서비스에서 이런 오센틱한 휴먼 라이크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밸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밸류를 갖다가 네 번째로 봤고요. 다섯 번째는 인터랙티브하다는 것. 컨버세이션이나 인터랙티브하다는 컨버세이션이라는 게 우리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7년 전에 6년 전에 처음 이 디지털 헬스 회사를 갖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알츠가드라고 세미톡이라고 하는 제품을 할머니들한테 쓰게 했는데 그 중에 할머니가 업데이트도 안 되는 제품을 갖다가 1년 내내 쓰시더라. 그래서 가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제품을 갖다가 1년 내내 쓰셨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얘가 아니면은 세상에 누가 아침 6시에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밸류 프로포지션이 될 수 있다.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밸류가 될 수 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 이 프레딕션하고 관련돼 가지고 뭔가 빠르게 시뮬레이션에서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굉장히 대표적인 수단적 가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했던 거는 디시전 추리를 따라서 이런 케이스이면은 아마도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특성을 다 집어넣었을 때 당신은 지금 아마 이런 형태의 디시전 메이킹 컨텐츠를 필요로 할 거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R&D 팀에서 한 가지 재밌는 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갖다 가지고 왔었댔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돌려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피처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피처들이 해당되는 예측을 하는 모델에 얼마나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AI 모델링을 했었댔어요. 근데 이제는
그 피처 셀렉션 하는 게 오히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 셀렉션 하지 말고 그게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기 때문에 주파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주파수 그래프를 그대로 인풋으로 넣자. 피처 셀렉션 하지 말고 그건 숫자로 뭘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프로세싱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진단 도구니까 AUC가 얼마나 높은지를 갖다가 보자 했더니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AUC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못했던 그런 디시전 메이킹 에이딩 툴을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고 실제로 이제 생산 환경에서 수단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아주 래피드하게 빨리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후속적으로 디자인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요 프로세스 자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될 수 있으면 주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제약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그거를 디자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 실제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생산 현장을 갖다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가지 이렇게 다양한 다른 회사들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들의 그 시스템에 더 맞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 되겠죠. 특히 생성형 AI는 실시간 상황인식,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거기에 플러스 크리에이티비티, 휴먼 라이크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AI 시스템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써서 여러분들의 밸류 프로포지션에 그걸 갖다가 더 높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런 어떤 창조 활동인데 그 창조 활동이 그냥 기계에 맡겨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AI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 생성형 AI에서는 가장 독특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의 도메인상 그런 밸류가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왕 생성형 AI를 쓴다면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성형 AI의 특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자 분석을 하고 과업 분석을 하고 맥락 분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을 만들어내면은 이걸 이제 실제 개발팀에서는 아키텍처하고 인터페이스하고 인터랙션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개발과 디자인 파트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앞단에 있는 파트가 기획 디자인이고 이게 더블 다이아몬드에서 디파인하고 디스커버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게 한 번 만들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수정해요. 밸류 프로포지션은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만들어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